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과 명태균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공개되면서 폭격을 맞은 대통령실이 허둥지둥 해명을 내놓았는데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한 말이다. 당시 공천은 이준석 윤상현이 다 했다. 공천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이 육성을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는데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당장 지난번에 명태균 씨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보가 된 뒤로는 문자도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 겁니까? 무신분립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을 믿지 않습니다. 11월의 첫날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녹용 쌍화 골드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이번에 5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존의 쌍화차에 비해서 품질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은 더 낮춘 정어리몰 자체 제작 상품입니다. 이번에 정어리TV 구독자 50만 돌파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50-50 이벤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뒷자리를 50-50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1+1 두 박스에 35,05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지지 않습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구하셔서 쌍화탕을 되게 감기 걸렸을 때 드시는 약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평소에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아주 좋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50만 구독자 돌파를 기념해서 이 기념펜을 한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펜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을 매일 취합해서 한정판 기념 볼펜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 기념판은 또 한정판이니까 여러분들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간 50만 구독자 축하 50-50 이벤트, 여러분 많은 사랑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50만. 축하드립니다. 그 뒤로 처음인가요? 네. 지난 주말 내내 언제 50만 되나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잠깐씩 놓치다가 했는데 하여튼 그 50만 숫자를 딱 캡처해 놨거든요. 어찌나 좋든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50만 구독자 돌파했을 때 제가 정말 그 뭉클했던 것은 역시 우리 정어리TV의 주인은 정어리언들이구나. 전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어제 폭격을 맞은 대통령실부터 한번 좀 살펴보지요. 해명이라고 내놓았는데 그걸 국민들이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네. 일단 거짓말이잖아요. 그 전에 뭐 경선 때 한두 번 도움 받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조언을 들어서 경선 이후로는 문자도 한 적도 없고 답장도 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뭐 해명이 있어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일단 성급하게 그렇게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내용도 너무 야비해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가 개탄했고요. 어제가 10월 31일이었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우리 그때마다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 라디오마다 막 이렇게 방송마다 틀면 나왔거든요. 윤석열이 이용을 이긴 날입니다. 최초로. 윤석열의 녹취록으로 이 잊혀진 계절을 덮은 날인데요. 사실은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했던 이야기가 저희 기억이 나죠. 전원이잖아.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정도가 나오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큰 게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한 방으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내놓았던 해명, 경선 이후에 안 만났고 문자나 통화한 적 없다라는 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도 취임 전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윤상현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그 해명과 변명 중에서 가장 야비한 답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명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전종원 씨라고 일러스트 작가가 그림 만평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처럼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저 얼굴은 누군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김영선이한테 회 줘라. 그러니까 수돗물만 먹지 말고 회도 먹게. 해 줘라가 아니고 회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어이? 김정호 원장님? 네. 차라리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잠시라도 즐겁죠. 저렇게 얘기하면 탄핵당하죠. 아니 김영선 아니 날리면은 뭡니까 그러면은? 아니 뭐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아니 본인 목소리로 얘기한 게 저게 좀 해줘라. 아니 근데 앞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 알잖아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참 웃겨요. 공관에서 뭘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아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맛있는 회 먹어라. 이렇게 이해하란 말씀이십니까? 저 이 정도면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말이 맞네 당해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제일 큰 문제는요. 5월 1일 날 녹취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5월 9일 녹취잖아요. 5월 2일 날. 5월 2일 날 선물이래. 예. 선물로 공천을 줬는데 당 공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소위 그 녹취에 의하면 Y씨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K씨가 공관위에 압력을 넣었는데 내가 그거 다 물리쳤어라고 얘기한 게 5월 2일 날 녹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2일 날은 선물 받은 거고 5월 9일 날 녹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힘으로 소위 윤핵관, 찐핵관들을 몰아내고 공천까지 확정을 한 과정들이 이 대통령의 육성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다. 또 다른 목소리. 저는 또 다른 목소리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요. 내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못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목소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맞다는 건 인정한 거죠. 이상민 씨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네. 제 목소리 아닙니다. 제 목소리 아닙니다. 그걸 올려놨어. 딥페이크 연락이 계속 오니까 제 목소리 아니라니까요. 어디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안 듣네 저것들이 이 부분에서 윤석열 맞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많이 웃었고요. 그 두 개가 어제 오전에 같이 공개가 됐으니까 제 주변의 분들은 뭐 무한반복하다시피 들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듣다가는 또 되게 참담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짐작해서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과 정말로 확인했을 때 받는 충격은 다르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 뒤에 오히려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그 전화가 왜 왔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 있었던 거고 그 전화가 온 이유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5월 초에 5월 2일 날 다 공천이 완료가 됐고 정리가 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 있어 윤핵관들이 이걸 문제를 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주장입니다만 김건희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대통령 될 사람이 그것도 정리를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옮길게요.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 마누라 들으라고 듣는 데서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때는 당선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니까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올 거는요. 지금 일시가 나올 거거든요. 김건희 목소리가 명태균에게 실제로 그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됐으니 이 새끼가 되셨죠? 내일 그 명태균 주장처럼 당선인 취임식 나오십시오. 대통령 취임식 나오십시오. 이 얘기까지 나와버리면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어제 그 녹취가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막 명태균 씨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뭔가
연락은 서로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너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서로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뭐 그 오빠가 아니라고 했다가 막 복잡했잖아요. 그랬는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나 윤석열 김건희하고 이런 사이야라고 하는 거를. 그걸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나오고 또 이번에 김모 씨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둘이 입을 맞춘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거든요. 어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녹취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이제 저렇게 사실로 이제 드러났는데 저걸 두고 누가 봐도 이제 공천 개입 아닙니까? 그러면은 절대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선거에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종편 보니까 종편은 참 이상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거를 또 막 옹호하고. 김정은 원장님, 종편은 왜 그래요? 종편이 윤석열 방송인가? 제가 설립하지 않아서 정편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저 탄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마지막 발버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위 그 보수 종편 언론들,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찐핵관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권력의 이익들을 분점해 왔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키려고 하겠죠. 마지막까지 실드 치고 대통령실도 뭐 의견 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면 지나가던 무슨 뭐 사인이 야, 이 사람 좀 해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하면 그건 절대 압력인 거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줘야 돼. 그랬더니 야, 그거 5월 10일이 아니라 5월 9일이야. 당선인 시절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아니, 그게 실드라고 실드를 칩니까? 아니,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 국민에게 선택을 받은 중립적 의무를 어떤 지켜야 되는 자가 소위 공천에 개입을 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밀어주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항들도 쉴드를 친다면 대통령은 뭐 어떤 죄를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종편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의 머리로는 어쨌든 하루도 통치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 계시니까 한번 좀 여쭤봅시다. 지금 공직선거법 구조를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두고 이날이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이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네. 그래서 괜찮다. 네. 대통령실, 국민의힘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네.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저 얘기에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 뭐가 첫 번째로 있냐면요. 저 말을 한다라는 건 그런 어떤 개입 내지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마치 내가 사람을 때린 것처럼 딱 그날 일시에 딱 끝나버리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 내지 압력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말을 들었던 거고 그다음 대통령 취임하기 때문에 말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공관위에서. 그거는 계속되는 행위인 겁니다. 누가 여기 와가지고 한 대 딱 뗐으니까 어제 때렸네? 오늘 때린 게 아니니까 공무원이 때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일단 아닌 거고요. 법적으로 굳이 따지더라도. 두 번째로 이거는 지금 이 공천에 관련해서 그 짧은 대화 내용에도요. 그냥 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경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줘라는 거예요. 대가성이 결부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중립 의무가 문제가 아니라 공천 거래를 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걸 물어보신 것처럼 그 법조계 사람들 몇몇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검사를 했으면 저런 설령 부탁 내지는 압력에 관련된 통화를 하더라도 그거 있잖아. 우리 다 명 선생이 부탁한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법적인 헌법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어떤 뭐 수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단죄의 대상이 된다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렇게 뻔히 범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그냥 그 단어들을 썼다라는 게 오히려 법조계 제 주변에서는 중론입니다. 예. 근데 김유정 의원님 공무원의 범위를 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저질렀는데 법에는 안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여기에 어색한 이야기. 공무원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더군다나 취임을 하루 앞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이 활활 불타오르고 막강 파워일 때입니다. 가장 힘이 셀 때. 그때 이렇게 딱 집어서 김영선을 얘기하는 게 그냥 1호 당원의 의견 개진이란 얘기입니까? 권성동 의원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본인이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런 엉터리 해명을 답변이라고 내놓고 있는데요. 자,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취임식 하루 전날이어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억지로 지금 껴맞춰서 하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녹취록 나오면 그러면 다 믿을 건가요? 다 맞다고 할 건가요?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게 참 어리석은 해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수위법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인은요, 거의 대통령과 똑같은,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이목에 쏠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활동비도 받고 인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저는 그 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굳이 뭐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건 뇌물이잖아요. 뇌물죄잖아요. 그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호통치는 그 녹취록을 또 저녁 때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나온 대목이 저희는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 달라 하고 저기 공천 달라 하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강혜경 씨나 또는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소장이 했던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3억 7,500만 원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런데 명태균은 그거를 다 부인했고 그분들은 그 대가로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악의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당에서 그 업무를 정당 업무 방해에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당 공천 민주적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딱 내리꽂은 거잖아요. 박근혜보다 오히려 굉장히 더는 더 죄질이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누가 공천 개입으로 집어넣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침묵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지금 법률 검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옹색하게 이런 답변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헌법 8조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인데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게 아니라 이럴 때 일단 부인해놓고 정치적으로도 부인해서 시간을 잠깐 벌고 그 사이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게 참 묘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엉터리 논리라고 할지라도 그 논리를 또 믿어주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말이 맞을 거야 라고 그걸 따르는 군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갈라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식의 위기관리 매뉴얼인데 문제는요. 그러려면 그 말을 믿어줄 만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신뢰를 받고 있고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받고 있는 신뢰도라는 게 보수층에서조차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저런 얘기를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법도 소용없는 방법인 거죠. 지금 엄청 당황했죠. 그래서 뭐든지 대응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답게 뭘 좀 회의도 하고 국민들이 이 정도면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정도라도 만들어야지요. 이걸 갖다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나오는 반응들도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이게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인의 말은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합니까? 이철규 의원. 김건희 명품백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택 침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국가 기록물 얘기했어요. 그게 다 자기한테 올가미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데 탄핵 사유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일씨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뭐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무슨 뭐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명태균 씨가 무슨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대통령 후보,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도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데 그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를 하면은 또 받아주는 것이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저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예. 자, 체리따봉 또 하나 보내줄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누굽니까? 김주국 원장님. 박근혜 탄핵 때 네.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권성동 의원 말에 의하면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라고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경선 때까지밖에 안 했는데 계속 도와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확인을 한 건데 문제는요. 5월 7일 정도부터 5월 10일까지의 이 과정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나온 건 공관위가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공관위 누가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관위가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해서 보고에 올라왔더니 아마 김영선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나는 김영선이야, 김영선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의 녹취로 나온 내용인데요. 내용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에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든 전화를 해서 공천해라고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때 모의를 한 거죠. 5월 9일까지. 5월 10일 날 실제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의와 실행이 연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5월 9일, 1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의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 났느냐? 5월 10일 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5월 10일 날은 어떤 상황입니까? 취임한 상황이에요. 통수권자가 된 거예요.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저렇게 권성동 의원 말대로 야,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잖아. 5월 10일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논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을 했고 지금까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저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되는 게 그런 거죠. 일단 오빠는 확실히 윤석열이다. 이건 이제 확인이 정확히 된 것 같고요. 그것도 일단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빠는 친오빠라고 대통령실에 밝혔죠. 예,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이제 오빠는 윤석열이 확실한 거고 두 번째 새롭게 확인된 게 하나가 예. 있죠. VIP 제로냐 원이냐 투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VIP로 통칭하면 안 되니까 영어 G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G, 그 다음에 김건희는 V. 왜 대통령이 G인지 아세요? G가 뭔데여서 G. 그러니까요. 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V로 얘기가 안 되니까 G로 하기로 해서 G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저렇게 다큐를 받아 안으시니까 제가 난감하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부릅니다. 소녀시대 G. 불러주세요. G G가 뭘 알아? G G마누라 이렇게 노래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철없는 오빠 카톡 공개됐을 때 10월 15일 날 그때 철없는 오빠는 친오빠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하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와 그거를 친오빠라고 우겼을 때 진짜 황당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가 그 6월 15일 날 지인에게 5월 9일 날 통화를 부연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더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10시 19분에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다 정리했고 윤상현이 끝났어. 이제 공천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4월 29일 날 공관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5월 2일 날 여사가 자기 선물이래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5월 2일부터 5월 9일 그 통화를 하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꼬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놀라셔가지고 아침에 전화하게 만들어? 그러고도 오빠가 대통령 자격 있어? 그렇게 이쁜 목소리로 안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 대가성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오빠가 대통령 자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누라가 들으라고 나한테 당에서 뭐 말이 많네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통화할 때 김건희가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 끊고 나서 곧바로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내일 보안 유지해 주시고요. 보안 유지는 최재형 목사 할 때도 보완 유지라는 카톡에 그 오자를 써서 보안으로 수정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안 유지 해달라고 딴 사람한테는 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다 비밀은 다 새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취임식 때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건데 이 저런 상황을 봤을 때 권력은 김건희가 확실하게 쥐고 있고 그 4분짜리 호통치는 김영선 의원에게 그 영상에서도 권력은 김건희한테 있으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여서 육선 가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권력 서열을 알게 된 것, 그다음에 지가 모라로를 통해서 지가 대통령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고 있다.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좀 다뤄볼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이 호통치는 거 그것도 참 들어볼 만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탄핵으로 갈 거냐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지지율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야 나온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19%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20%의 벽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부정평가는 72가 나왔습니다.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거 어제 윤석열 녹취가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원장님 이게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겁니까? 29일부터 31일이니까요. 어저께도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오전에 나오고 확산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은 되지 않았을 거고 또 29일, 30일은 아예 이 내용을 눌렀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이 19%의 여론조사는 이 내용 자체가 녹아들어가 있지 않다. 오히려 다음 주 초반에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나 다른 조사,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간 꿈의 10%대에 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놀란 건 이게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수가 소위 대통령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대구 경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부정이 18%, 긍정이 18%고요. TK에서. 예, 부정이 69%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지지율이 19%잖아요. 네, 더 떨어졌죠. 그런데 TK가 그거보다 더 낮다고요? 네. 이게 전주에는 26%였어요. 28%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튄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는데 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수가 30.5%, 중도가 31%, 진보가 26.7%가 잡혔기 때문에 실제로 진보가 많이 잡힌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정당 지지율을 보면 소위 민주당이 16%, 국민의힘이 53%예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당과 대통령실을 분리하기 시작한 건가? TK 지역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TK보다 더 낮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간은 튀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수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 시작된 것 같다. 그렇다면 TK도 상식이 부분적으로 복원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요. 한 4개월, 5개월 동안 30%를 유지하다가요. 한 달 동안 20%대로 떨어졌다가 17%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5%로 그냥 축 추락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와 유사한 상황 자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유사한 상황은 저 녹취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 내용이 매우 적게 반영된 여론조사였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하지만 탄핵을 얘기하기엔, 그러니까 2016년 12월 달 둘째 주에 탄핵에 대한 여론은요, 찬성이 81%, 반대가 14%였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정 운영 반대가 72% 정도에 미치기 때문에 그때로 따지면 9%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소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보는 그때 것 같다. 탄핵의 전야를 보는 것 예. 같다라는 얘기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그 긴장감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대구시장이잖아요.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배준희님 아마 다음 주에는 한 자리 갈 겁니다. 박통 때도 그랬어요. 17에서 바로 5% 간 걸로 기억해요. 콩이맘님 요번에 갤럽 18.6 정도 나왔나? 4.45입에서 19. 그래도 갤럽은 보수 과표집 성향이 있으니 12% 정도 되겠네. 콩이맘님은 상당히 그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 같아요. 또 이런 글도 아까 주셨거든요.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2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답니다.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의원들 몇몇만 알고 있었다네요. 그걸 가지고 크로스 체크하고 있는데 명태랑 용산이랑 거짓말 계속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이런 글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20% 무너진 지가 언젠데 갤럽이 계속 20을 내놓을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20 이하로 떨어졌을 텐데 그걸 맨 처음에 포스트 펭귄이 되기가 싫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랬다가 어제 딱 윤석열 녹취가 터지니까 아휴 이제 19 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김유정 의원님. 예,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요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 거지?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갤럽 조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런데 갤럽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번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29일부터 31일까지가 어제 이 녹취가 터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향은 다 차후? 포함이 안 되고 차차 드러날 것으로 네. 보인다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런 경우 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보고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조사에 이게 제대로 안 담겼구나. 오전에 일찍 끝냈거나 조사를 사흘 동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주 내 오늘 운영이 이제 오후에 또 증인 출석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지금 당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 뭐 지금 다 들어볼 새도 없이 지금 이게 어제 일단 나온 거였고요. 그래서 들어봐야지 뭐가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논평조차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입장을. 예. 왜냐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이 뭘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말미잘은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아메바나 선형동물보다 못한 반응을 내놓고 있으면서 막 던져놓고 계속 나오자마자 그게 거짓이라는 걸 탄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대응이 참 이 상황에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참담하네요. 한동훈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녹취가 공개됐는데 입장이 어떠냐. 한동훈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답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의를 안 해가지고. 회의를 안 해가지고. 아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뭐가 문제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통과됐을 때는요. 이 공천 개입 문제는 그 안건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나중에 윤석열 지검장이 집어넣은 사안이잖아요. 공천 개입이라고. 그래서 8년 구형했다가 2년 징역 받은 거잖아요. 같이 했던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두 사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고 한동훈은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의를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회의적입니다. 야, 김형복님 아주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평행 이론 하나.
2016년 박근혜 탄핵 상황, 한강 작가 맥부커상 수상, 기아 타이거즈 우승, 박근혜 시정연설. 2024년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기아 타이거즈 우승, 윤대지 11월 4일 시정연설. 윤석열 11월 4일 시정연설 안 나온대요. 예. 아무튼 평행 이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 그룹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때? 예, 그때도 했습니다. 올해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연 과정에서 이제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콜드플레이하고 백자 가수님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 참 저런 것들이 나올 정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녹취록을 보면서 아, 박근혜 때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 여론조사 아까 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에 이번에 보니까 지난주하고 크게 딱 달라지는 게 하나가 또 있냐면 김건희가 가장 부정평가 1위로 꼽혔어요. 지난주도 1위였는데 그때는 경제하고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14%로 똑같이 동률을 기록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17%로 김건희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긍정평가 말고 부정평가도 70에서 71로 또 부정평가 지수도 굉장히 올랐고요. 근데 어제 나온 녹취록, 어제 오전에 나온 거에서는 명태균의 입을 빌어서 그러니까 지혜 마누라 이런 표현이 나왔었고 저녁에 나온 거는 또 김영선 전 의원한테도 김건희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 네가 육선이라도 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확인한 거는 여기서 개입을 했다는 거 더하기 말씀들 주신 것처럼 진짜 부인은 김건희였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평가 17에 이거 이 20%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가장 컸던 김건희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바로 5%까지는 안 떨어뜨리더라도 굉장히 많이 또 다 차이가 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제 큰 차이는 그때는 검찰이 그나마 약간 독립된 신용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거 그게 이제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부정사유는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김건희 리스크가 15%, 민생이 14%였고 이번에 17, 14%인데 29, 30, 31일이면 31일 날은 대부분 다 채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만약에 이게 반영됐으면은 저는 김건희 리스크가 17대 14 정도 민생과 차이 정도가 훨씬 더 올라갈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아마 다음 주 갤럽에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다음 주까지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설득할 만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우 위태로운 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지표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그니처님 지금 비서실 청문회 너무 속 터져요 그러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동시 접속이 빨리 안 올라오시나 했더니 아마 국회 운영위원회 오늘 대통령실 청문회가 있어서 거기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군요. 오늘 또 강혜경 씨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네, 운영위 국감인데요. 아마 증인 오후쯤 나올 겁니다.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가 또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대체로 우리가 레임덕이라는 표현은 많이 알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 그러니까 오리가 절룩거리는 상황을 레임덕이라고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블리딩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그러다가 이제 데드덕이 되는 거예요. 부산이대희님, 이제는 블리딩덕이 아니라 발라당덕. 떡 실신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다. 그건 국정 추진 동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엔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연료가 있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는 뭘 의미하냐면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수위 때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게 촉각이 아주 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거 따로 놀거든.
인수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야 우리가 일한 거 대통령실이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안 거예요. 대통령실 따로 가고 인수위원회 따로 갔어요. 그러니 인수위원회에서 아무리 국정과제 열심히 만들어봐야 뭐 합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과제가 딱 나왔는데 그걸 발표를 해도 대통령이 먹어주지도 않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보고서 한 장도 안 봤어요. 저는 그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국정과제가 뭔지도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개입하는 놈도 없고 이것저것 해먹을 생각들만 하는 놈들만 보이고 아이고 이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다가는 망하겠네. 그러면서 일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을 안 하니까 이태원에서 그렇게 큰 행사가 열려도 용산구청 직원들 담당하는 부서들이 거의 절반 휴가를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한 놈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쭉쭉쭉쭉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이제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행자님, 앵커님, 국감에서 정진석이가 대통령 녹취가 민주당 가짜 주장이라고 하네요. 열받네요. 설마 그랬겠어요?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던데. 뭐 이제는 뭐 저기 김건희한테 찍혀가지고 거기 또 뭐 못 나가 뭐 저 자리 보존도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래서 실장 교체설이 나오긴 합니다. 예. 뭘 잘못했나 또? 알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들었겠죠. 누구 마음에 안 들었겠죠. 네. 야, 근데 이거 심각한데요? 만약에 저렇게 육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운영위를 열었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저 목소리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상황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민주당으로 한정 짓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실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오빠도 친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 때 2번 정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4번 만난 게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육성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도움을 받은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다 보는 국회에 나와서 국감장에 나와서 대놓고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뭐 믿을 만한 뒷배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처참한 지경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국민과 싸운다기보다 지금 당장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해서 그거 일단 부인하자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명태균 의원이란 도대체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뭐 여러 명이 연결돼 있고 정치권들이 개입돼 있고 뭐 절절절 얘기를 하는데 통제를 못 하고 있어. 그래서 나름 이제 만나봤다는 사람들 좀 취재를 해봤어요.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태균 씨를 취재했던 기자들도 그렇고 뭐 허둥지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여다보면 좀 이게 사람을 흡입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막 장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근데 그 능력으로 공동되게 지적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날짜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23년 11월 2일 날 몇 시쯤이었고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꺼내냐면 어김없이 녹취록 같은 걸 꺼낸대요. 그래서 자 내가 한 얘기가 맞지 하면서 딱 그때 상황을 녹음한 걸 들려준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 들은 게 그런 겁니다. 그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 이미 녹취해놨던 거를 그 다른 사람한테 윤석열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들어서 들려주고 자 들어봤지.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녹취를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녹취가 민주당에 지금 50개가량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교차 검증이 가능한 내용들이고 그렇게 증거로 명태균에서 쓰였던 녹취록들이라면 이게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계속 얻어받고 계속 충격받고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막아보자고 그냥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롬님 짜증나서 나와버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거기 뭐 계시지 마세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수형님 TV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여러분 빨리 탄핵하고 싶나요? 정어리 TV 구독자 100만, 동접자 10만 만들어 보세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짜깁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안 된다는 내용이 중간에 있어. 요건 빼고 앞에 뒤에만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편집했다. 근데 자기 말에도 문제가 있는 게 대통령 기억 잘 안 난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아, 대통령 하루 그날 100통이나 전화가 와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 그 대통령은 자기 자동응답 녹음하나 보죠? 그 내용 틀어봤나 보죠?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닉슨이 되는 거예요, 저러면.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통화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하고 김영선 공채를 왜 얘기합니까? 그 중요하고 바쁜 취임식 전날.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입을 다무는 게 맞죠. 그런데 사기 전과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명태균 씨가 여태 강혜경 씨와 통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다 아기가 딱딱 맞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봤다가 또 저렇게 해명을 해봤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 포기할까 봐. 아이고 됐다 니하고 막 얘기 안 할게 그만해. 이렇게 할까 봐. 그렇게 안 되거든요.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가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많은 녹음들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상당한 권력이 내 뒤에 있다라고 하면은 막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수양이 덜 된 사람일수록 더 심하지요. 명태균 씨는 정치에 좀 관여를 하면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좀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 중에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와이프가 자기하고 이렇게 저기가 됐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죽겠지. 만나는 사람한테 야, 너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볼래? 나하고 이런 사이야. 근데 말이야,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 있어. 누군지 알아? 마누라야 인마. 나 마누라하고도 마음대로 통화해. 이렇게 하면서 들려주는 거죠. 사람들은 와 대단하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할 때 그런 게 세상에는요, 요즘에는 녹음도 잘 되고 핸드폰도 쉽게 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 다 녹음되고 그러잖아요. 또 최근에 공개된 거 하나 보니까 김영선 의원을 명태균이 아주 조지는데, 야, 이건 뭐 선생님이 애들 하는 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온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 얘기해도. 아니 김유정 의원님, 지금 저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좀 심한데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잭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침묵하다 간간히 한마디씩 하면서 소극적 저항하는 김영선 의원의 모습 보면서 진짜 와 이렇게 됐나, 진짜 참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경향신문 보도 보니까 이용선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뭐 창원 쪽에 아는 사람 소개로 여의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대요. 명태균 씨가. 그런데 대통령은 하마상이라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김건희하고 얘기하기가 더 쉬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장님무사, 뭐 어깨에 올라탄 주술사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김건희하고 더 얘기가 잘 통한다 이런 취지로. 근데 저게 지금 그 대통령하고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재보궐 선거 공천을 줘서 만들어 줬는데 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오다도 없이 당신이
부의장 선거 나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의장 선거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오더가 내려와야지 그걸로 해야지. 그리고 육선 하려면 누가 권력자야. 김건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붙들고 해야지. 너 김건희 앞에 가면 잭소리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말을 안 들어라고 지금 호통치는 장면이거든요. 와, 너무 참담하죠. 개개인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저렇게 합니까? 아니 김종 원장님 듣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그러니까 와, 정말. 아니 뭐 월급 절반도 따박따박 떼주는 상황이니까 선물처럼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요 내용 보니까 노정면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예. 뭔가 사업 얘기가 오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요? 그 내용이요. 저 녹취 내용 자체가. 전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받아라. 하나가 계속 공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공천 따박따박 공천 받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다가. 전 그래서 그 창원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저 내용들을 들어보면 소위 명태균과 김영선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권력을 활용해서 다른 식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계속 계획들을 짰었고 그 계획과 관련해서 명태균 말대로 해야 되는데 김영선이 갑자기 다른 줄을 타서 뭔가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부각되는 거죠. 좀 그런 면에서는 저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소위 김건희 씨하고도 명태균 씨가 저런 식의 얘기들을 충분히 했을 거다. 왜냐하면 오더 얘기가 계속 나요. 오더. 근데 그 오더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오더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천만 얘기했겠습니까? 다양한 얘기들의 오더가 있었을 거고 그러한 김건희 씨가 특수한 임무를 맡기면 그런 특수한 임무들을 명태균 씨는 수행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얼마만큼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가 아직 진실의 문은 덜 열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표면적으로는 막 저렇게 호통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어떤 그 위압적인 어떤 대화의 내용 이런 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여론조사에서 돈 받은 거 있냐.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도 공천 달라고 하고 누구도 해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 뭐 돌리는 거 지역 돌리는 ALS 뭐 이거 따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내용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너는 김건희를 붙들고 육선을 해야 나도 계속 세비 반띵 하는데 이런 얘기가 가로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운영위에서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요즘에 강명구 의원이 아주 분투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지키느라고. 그런데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로 이건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명태균 녹취를 틀었어요. 이 녹취에는 대통령 육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이게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왜 의사진행 발언하면 안 돼요? 강명구 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부 여당입니까? 자,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천하에 당사자 동의 없이 터셨어요.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이 어떻게 구상하고 기획했는지 어제 녹취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생 같은 건 없는 우리 민주당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저 이재명 아버지 보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 불러서 창피 주고 막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어제부터 막가파식 폭로일 쌓는 것 같은데 오늘 국감장에 또 뭔가 녹취 턴다고 그래요. 자, 칼이 뱉다고 돌아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민주당식 정치 공작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저 뭐 하던 자예요?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었던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인가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누구죠 저기 그 김대남 네. 씨가 얘기했던 젊은 친구들이 네.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원래 뭐 하던 친구예요? 확인을 좀 해봐겠습니다. 제가 광명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위원회 부단장 이런 거 했네요. 2002년에 보니까 한나라당 선대위 대학생위원회 부단장. 그 전에 뭐 국회의원 보좌관 칠상시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들어있던 그 이름 그 중에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의원 된 사람도 있고 뭐 전직 비서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눠졌을 때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랑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구미에서 당선됐어요. 구미에서 예. 의원이 2명 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이고 한 국회의원은 아마 젊은 국회의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그 강명구 저 사람이 한 얘기는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이 누굽니까? 이준석과 박형광 기자 간의 대화 속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녹취 내용을 확보해서 녹취가 나왔고 녹취가 나온 이후에 온갖 기자들이 창원 내려가서 계속 명태규 씨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강혜경 씨라는 제보자들이 나와서 그 녹취 내용이 나와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한번 튼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건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진짜 진정한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파행하게 만들어내면서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봤으면 저 따위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못된 게 처음에 그 명태균 씨 얘기 나오고 막 강혜경 씨가 이제 국감 나와서 증언하고 카톡이 공개가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뭐해 뭐 육성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니까 이제 마카파식 폭로고 짝이 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물론 매우 당황하고 쫄려 있다는 거를 뭐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렇게까지 하는 그 강 의원이 바로 김건희 라인인 겁니다. 그 얘기했던. 내 얼굴을 좀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강명구. 여론조사 갤럽 처음으로 20% 무너졌는데 이게 또 놀라운 게 하나 떴어요. 오늘 문화일보는 석간이죠. 33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화일보 잘 아시잖아요. 상당히 아주 보수 심한 보수 매체죠. 17%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문화일보 창간 33돌 여론조사.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 59, 김여사 특검 수사에 57, 윤 지지율 17%, 취임 이후 최저. 갤럽보다도 더 낮게 나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 이 기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네. 이게 지금 저거 종이신문 같은데요? 저거는? 종이신문인데 이게 초판이래요. 초판 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제 본판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요. 네. 17%가요.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날짜가 중요합니다. 네. 27일하고 28일 이틀간이에요. 이거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초판이 사라졌다면 어떤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 TK 아까 그 갤럽 조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19%보다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서서히 윤 대통령을 버리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버리든 대통령 부인을 버리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버리지 않으면 보수 전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의 일단을 전 문화일보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했었는데 그게 막힌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저 정도라면 그냥 1980년대 독재국가 아닙니까? 초판 나온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냥 당장 무슨 예를 들면 녹취를 갖다 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기획을 했을 거고 기획한 내용대로 33주년 기념으로 낸 건데 그것도 사라지게 했다? 전두환 독재 시대 때나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1년에 조선일보에서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칼럼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거였냐면 줄리면 어떻고 캔디면 어떠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덮어주는 칼럼이었는데 제가 그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내부 반발이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도 못 견디죠. 다시 올라왔어요. 아, 올라왔어요? 그랬죠. 기자들이 지금- 난리 쳤겠죠. 예, 기자들이 난리 쳤겠죠. 더군다나 창간 그래가지고 43주년 기념 그럼요. 여론조사를 그걸 빼고 어떻게 신문판 만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7일부터 28일 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17% 지지. 야, 이건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일보 이 되게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응답자들이 좀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분들은 뭐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아 이건 누가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공정이다. 이건 완전 보수적이잖아요. 여론조사 꽃이다. 응답을 안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화일보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도 17%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11시 52분에 다시 올라왔답니다. 그 하방의 속도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8일과 29일이면 전혀 대통령의 육성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7%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 육성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의 그 긍정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하방의 속도는 더 빠를 거다. 그러면 전 잘못하면 다음 주 초에는 1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있거든요. 10%대 초반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자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은 아주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민심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처절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일 아마 그 집회를 좀 잘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얼마나 많이 모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이제 민주당에서 당초에 준비했던 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예. 탄을 하는 범국민 대회였는데 이제 윤석열 녹취가 이렇게 공개가 됐으니까 아직 이제 민주당은 입장이 거대 야당, 거대 정당이고 제1야당이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이름을 바로는 올리지를 못하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탄핵 얘기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번 달 8일, 9일쯤인가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좀 발의는 아니고 이제 초안을 초안을 예, 만든대요. 공개하겠다, 예. 공개하겠다 그러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임기단축 개헌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탄핵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정국을 넘어서 저희 윤석열 시대를 마감하는 방안들이 계속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정적으로는 임기 단축보다도 탄핵을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심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게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다만 이제 그동안 그 원로들께서 제안하신 것은 이제 그동안 네. 수많은 대통령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명확한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리한 법적 그 논란들은 계속 있었고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직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시민들과 정치권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해법, 새로운 대안으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만약에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빠르면 내년 3월 정도에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탄핵보다도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년 단축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이맘님, 임기 단축이라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하고 협상할 일 없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나라를 생각한다면 빨리 윤석열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을 하면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하고 헌재로 넘어가서 그거 하는데 시간이 있고 나중에 최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탄핵을 하든 뭐 임기 단축을 하든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는 한 소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추가. 기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기 단축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아무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건 정지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들어가고 재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기분 같아서는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대안인데 저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일부 이제 그 개헌 얘기하는 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렇습니다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이제 굉장한 걸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건 200석인데 탄핵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쪽도 아마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이분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의 정서에 감정에 비추어 봐서는 개헌은 무슨 개헌이냐. 오늘이라도 끌어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19%, 17%에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놓고 당에서는 지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녹취록 공개하면서도 탄핵 관련 질문이 이제 기자들 통해서 나왔을 때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 두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내일 이제 2시에 집회에서 아마 본물 터지듯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능력도 없고 추악하고 범죄 무엇보다도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부끄러워서. 저런 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워서. KPEA님 일단 꼬셔서라도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런 자가 대통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하는 대학 교수님께서 훈장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네 이름 적힌 거 받아가지고 거실에다 두겠냐. 몸소리 쳐진다. 에? 이 훈장 자네나 가지시게. 그 말씀을 하셨던 인천대학교 김철홍 교수님 오늘 2부에서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참 어떤 분이실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만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 있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